헤세는 1877년에 태어났어요. 무려 1877년에 태어나서 칼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집안 자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었다고 하고, 헤세가 인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는 외할아버지는 인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건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어려서 이제 굉장히 똘똘한 친구였기 때문에 1891년에 마울브론에 있는 수도원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근데 수도원 학교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고요.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갖춘 아주 보수적인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는 헤세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몇 차례 탈출을 하고 굉장히 눈 밖에 난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1892년에 그러니까 10대 중반의 나이에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헤세를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학교에서 겪었던 강압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개인의 학생의 자유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책으로 쓴 것이 트레바키 아래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은 학교의 상황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문제의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매우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뮌헨에 가서 커다란 서점에서 이제는 견습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세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하면 헤세가 가지고 있는 꿈 때문이었는데요. 헤세는 아주 어려서부터 나는 작가가 아닌 그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일기에서 밝힌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꿈은 상대적으로 일찍 실현이 됩니다. 10대 말에, 그러니까 아직 만으로 20살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시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레바키 아래에서 혹은 페터카멘친트 이런 종류의 데뷔 초기에 쓴 소설들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독일에서 이름을 꽤 알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전쟁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곧 전쟁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특히 독일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갖는 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독일 사람들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작가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와중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분석학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분석학 치료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인상과 함께 자신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데미안이었고, 이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19년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헤세가 그 인도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는데 시타르타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1927년에는 황해의 1위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황해의 1위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헤르만 헤세가 유명해진 계기가 된 소설인데, 이때 당시는 아니지만 뒤늦게 미국에서 1960년대 70년대에 히피 운동이 한참이던 시절에 이 황해의 1위가 히피의 바이블로 읽히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 일본과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헤르만 헤세가 미국에서는 수용이 되었다. 1939년에 헤세 작품들 일부가 판매 금지되었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는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히틀러는 모든 종류의 진보적인, 그다음 뭔가 실험적인 혹은 저항적인 문학들을 다 금지를 해버리죠. 헤세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치 저항 운동들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유대인 작가가 쓴 글에 대한 평론을 실른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여튼 그러다가 작품의 일부가 이제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 아직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이 시점에 헤르만 헤세의 만년의 대작인 유리알 유희라고 하는 아주 긴 작품을, 장편소설을, 마지막 장편소설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1946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을 헤르만 헤세가 받게 되고, 1962년에 스위스 몬타뉴라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헤세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딱 봐도 되게 고집스럽고 되게 시니컬해 보입니다. 입도 약간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인상이 막 그렇게 선한 인상이라기보다는 되게 고집스러울 것 같다, 뭐 이런 인상을 주는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뭐 엄청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인상이 되게 온화해지면서 눈만 되게 맑은, 이게 아까 그 일러스트의 원화가 된
그 사진인데 그 보면은 되게 어린이 같은 천진난만함을 보여주는 그런 헤세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자연과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던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세가 살던 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시대는 어땠느냐? 이 시기를 결정지은 것은 사실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독일의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 아예게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 회사예요. 산업혁명기에 만들어준 회사인데 이 아예게의 광고입니다. 이게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예요. 니케.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승리의 전구를 들고 있죠. 이게 이제는 독일의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늦게 시작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산업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고 뭐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19세기 중반의 독일은 뭐 그냥 유럽에서 후진국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게 되죠.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물론 더 가난한 사람도 많아지고 하기는 했지만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부가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지게 됩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사회가 진보하게 됐다,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변화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일단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데 있어요. 장인들이 도제를 데리고 소규모 수공업장에서 물건들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형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수공업자들은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기술자들은 대체가 불가능해요. 특히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체 불가입니다. 그런데 공장 노동자는 이거하고 달라요. 장인들이 마이스터가 했던 일들을 이제 기계가 하고요. 사람들은 기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계에다 석탄을 계속 붓는 일만 한다거나 아니면 기계에 뭐 어떤 부품을 계속 넣는 일만 한다거나 누구는 완성된 제품을 꺼내기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대체가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지게 되면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대체 가능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군다나 공급이 시골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의 수가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보다 높았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서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르고 다른 사람 씁니다. 그 돈 가지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 도시 빈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얘기하면 노동자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였어요. 다들 빈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자 이게 그냥 단순한 사회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노동자들이 너무 못 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노조를 만듭니다. 노조를 만들었더니 이제는 경찰이 산업을 해요. 사용자들이, 회사 사장들이 산업을 하고 그러자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땠냐면은 귀족 계급이 정치 세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 계급이 그들에게 정치 계급을 정치적인 세력을 뺏어오려고 막 애를 쓰던 이제 귀족 대 시민 계급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에 갑자기 노동자들이 그 정치 권력을 달라고 제3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것도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판도 정치판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게 돼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혼란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혼란이 있었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다른 문제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산업 발달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산업혁명 시기에는 자연과학을 등에 업고 아주 빠른 속도로 산업이 주르륵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독일의 산업혁명 후반기는 전기산업을 위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전기산업은 사실은 19세기 초반 중반에 이루어진 무수한 자연과학적인 연구 결과들과 그것을 통해서 알아낸 자연 법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전기산업은 사실은 생길 수도 없었던 그런 것이었죠. 자, 이제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부와 그 다음에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부와 발전을 가져다 준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자연과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연과학의 권위가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치솟아버립니다.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자연 법칙들이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 법칙을 발견하게 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자연과학의 권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건데, 자연과학의 방법론은 보통은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추상적인 법칙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턴의 마뉴엘의 법칙 같은 경우, 사과가 하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죠. 사과가 또 하나 떨어졌어요. 2개. 또 떨어졌어요. 3개. 근데 뉴턴이 그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그날 이상하게도 사과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우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때 추상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과 1이 떨어졌다, 사과 2가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이제 사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추상화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추상화시키잖아요. 모든 질량을 가진 것들은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도 추상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질량을 가진 것들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추상적인 법칙에 도달하는 귀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전의 사고방식은 어땠나요? 귀납법의 반대말이 뭐죠? 연역법이죠. 연역법은 뭐예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추상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추상적인 원칙으로부터 출발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자연 법칙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으로 봤다는 이야기는 귀납적인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그 자연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압박이 커다랗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가장 처음 나온 이야기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도 자연과학적으로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오기스트 콩트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지식은 3단계에 걸쳐서 발달한다. 첫 번째 단계는 종교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철학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자연과학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도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탐구를 해야 돼요. 자, 그와 병행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찰스 다윈은 1830년대 그 갈라파고스 제도를 그 여행을 했는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종교하고 마찰이 생길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찰스 다윈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다. 그리고 엄청 조심스럽게 거의 표현 안 하다시피 표현한 것은 뭐냐면 괄호치고 인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자연과학이 열광을 하던 시기였잖아요. 자연과학이 열광을 하던 시기였고 그 순간에 이제 모두 인간도 사회도 세계도 자연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찰스 다윈의 이러한 진화론이 나오자 사람들이 엄청 환호를 했던 거죠. 바로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을 탐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당연하게도 어떻게 되나요? 종교계하고 큰 충돌을 빚게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은.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 시점에는 종교계하고만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문명의 역사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최소한 중세 이후로 수백 년에 걸쳐서 인간관과 세계관을 그리고 가치관을 결정지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란 무엇인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나란 왜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모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종교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기독교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그들이 신봉했던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인간을 살펴보니 최소한 인간의 시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말이 맞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시점부터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간관, 가치관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세계 구성의 원칙 혹은 가치를 결정짓는 원칙, 가치관,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갑자기 유효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외에 가치관의 혼란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가치관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인간관의 혼란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분명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자연과학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하자 삶이라는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세계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벌어졌던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술 쪽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자연과학이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압력,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 나머지 예술 쪽에도 똑같이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술도 귀납적으로 해야 돼. 예술을 귀납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술을 귀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때 사람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이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은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가치가 있고, 그것을 풍경을 보면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려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게 예술이었어요. 지금 많은 보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추상적인 어떤 가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아름답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실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철강 아변 공장이라고 하는 아돌프 멘첼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로 예술적 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자연주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주의 예술가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문학의 법칙, 자연 법칙과 같은 문학의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독일 작가 중에 아르노 홀츠 이런 사람은 예술 법칙을 만드는데, 예술은, 그러니까 이거 방정식이에요. 예술은 자연 빼기 X라는 공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에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 강당을 소설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묘사를 하려고 한다고 치죠. 100명당 한 2쪽씩 잡아가지고 쓰면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 다 묘사한 게 되는 걸까요?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 사실 있는 그대로 묘사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아무 재미도 없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당시 작가들은 어떻게 묘사를 했지? 보면은 다 묘사한 게 아니라 이곳의 가장 특징적인, 작가가 보기에 가장 이곳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한 것인가? 글쎄요. 왜? 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누가 했어요? 작가가 했어요. 작가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 작가의 주관적인 시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알고 있는 새로운 예술 경향인데요. 왜냐면 이거 보시면은 사실로부터 출발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근법도 다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 지금 떠오르는 해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저 뒤에 있는 공장 굴뚝인지 아니면 커다란 배의 굴뚝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보이고, 앞에 작은 배에 노를 젓고 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뭔지 다 알 수 있다고요.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막 대충 그린 것 같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화가가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자기 머릿속에 갖게 된 그 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봤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사실 한국말로 옮기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임프레셔니즘이거든요. 영어로, 독일어로 임프레셔니즘을 쓰고, 임프레스는 뭐야? 안으로 찍어 누른다는 얘기죠. 사실이 안으로 찍어 눌러서 내 안에 만들어낸 인상을 묘사하는 게 인상주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사실은 아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내면에 있는 그림을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번엔 임프레스가 아니라 엑스프레스가 됩니다. 엑스프레셔니즘, 우리말로 옮기면 표현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헤르만 헤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임프레셔니즘으로, 그러니까 인상주의로 넘어가던 시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실 그 자체에서 관심이 주관으로 넘어가던 시점에 있었다, 헤세는. 그리고 이때 이 시대적인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또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1900년에 딱 발표를 합니다. 그
그 책의 제목은 꿈의 해석이에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비인 대학의 의대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비인 대학의 의대는 유물론적인 의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뭐냐면 모든 병에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의학이었어요. 그 유물론적인 이야기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사실은 인간의 정신병도 물리적인 화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오스트리아 비인에 히스테리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히스테리의 원인을 뇌 손상에서 보고 그 뇌 손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치료 방법을. 그런데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정신병들조차 물리적인 화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사실은 이런 발상을 처음으로 해낸 사람은 당연히 아니지만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바깥에 인간 외부에 있는 사실로부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매우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저작인 꿈의 해석 트라움도이퉁이라고 하는 책은 이런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제 가치관의 공동 상태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제 외부의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두 가지입니다. 헤세 대면을 보시면 이 헤세가 내면의 길을 이야기를 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헤세 그 대면 읽어보신 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줄거리는 진짜 없죠, 그렇죠? 한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등장하는 부분은 딱 초반에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괴롭히는 그 파트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이 소설이 매우 재밌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헤세가 하고 있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싱클레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요. 사실 그 질문은 독자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너의 길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 가치관의 공동상태, 세계관 공동화 상태, 세계관과 인간관의 부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모색의 시기에 있었던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분위기가 헤세에게 그 질문을 던지도록 만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내면으로의 길, 너의 내면의 목소리에서 너의 의미와 너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삶의 길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대적인 분위기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다. 데미안은 바로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왜 헤세는 끊임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답을 끊임없이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역사적인 맥락,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사실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헤세가 데미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감동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더 잘 이해하게는 되죠. 왜 헤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헤세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동감을 하게 된다거나 감동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벌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 제기에 있어요. 지금 한참 삶의 의미를 찾는 친구들에게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니?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니?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집단이 아니라 인간 모든 개인에 대한 헤세의 사랑, 따뜻한 마음,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살짝 아쉽긴 한데, 헤세가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인간 개개인보다는 집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중요성을 거꾸로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개인은 예를 들면 바다의 파도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 파도가 하나 부서진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헤세는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개인은 파도다. 이 파도는 그러나 바다의 일부예요. 바다의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는, 우리 개개인 모두는 그 스스로가 이미 세계를 내면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그 시대적인 분위기와는 사실은 역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역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햇세가 그만큼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정 어린 조언들, 우리 데미안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런 식의 애정 어린 조언들이에요. 거기다가 햇세는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엄청 확신에 가득 찬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이것이 맞을지 저것이 맞을지 방황하고 있는데 햇세가 갑자기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고 기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햇세는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지만 햇세에게서 우리가 얻는 위안이나 감동은 이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볼 때도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래서 뭐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영어 시험 볼 때요. 영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서 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내가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외웠었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를 외웠었고, 그것이 내가 이 작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은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가 문학 작품을 보는 눈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의 의미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빨리 푸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 번 읽기는 어려우니 때와 상황에 맞게 하시라,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대답 잘했죠? 네. 데미안 해상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데미안이 사람에게 초점을 못 쳐서 사람에게 사랑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책을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데미안이 그러면은, 전 데미안 읽으면서 실존주의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햇세가 혹시 실존주의하고 연관이 있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실존주의는 사실은 한참 뒤에 얘기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때부터 삶에 대한 다스 레벤이라고 독일어로 얘기를 하는데 라이프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부정했었던 인간의 자연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긍정하는 방식. 사실 데미안에서 하고 있는 얘기 상당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브락사스를 통해서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인간의 어두운 측면이 사실 인간의 자연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삶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햇세의 주제이고요. 이 주제는 사실은 니체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생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후에 사르트르와 까미로 이어지는 실존주의 철학의 그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읽고 혹은 제 설명을 듣고 실존주의를 연상을 하셨다면 올바로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나 그 햇세의 데미안 말고도 추천하실 만한 작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는 케이팝 엄청 좋아하는 친구한테 음악 좀 추천해줘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고전 문학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고전 문학을 좋아하시면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으셨던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작품들로 일단은 다른 작품들을 확장을 해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 수 있는 거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살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혹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시대의 작품들을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읽는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작품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고전이 다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고전문학 작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제 조언은,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로부터 출발하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 주인공 베르테르가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좀 과를 불러일으켰을 만큼 사람들이 주인공을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 베르테르가 자살을 하는 그런 강렬한 결말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까지 베르테르가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가가 대한 관점이었어요. 사실 작품 수용과 관련된 맥락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괴테는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괴테에게 있어서는 그 줄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한 줄거리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자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줄거리로만 이해를 해버릴 때에 따라서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괴테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판본을 낼 때는 베르테르를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베르테르의 연적했던 알베르트를 조금 더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중간에 시 두 개를 삽입을 해서 베르테르 입으로 나 따라하지 말고 남자답게 너희는 잘 살아라 뭐 이런 시를 삽입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문학작품이 문화시장에 던져지고 나면 그것의 수용은 작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가 의도하지 못했었던 부정적인 효과가 벌어질 때 작가가 개입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경우가 바로 이제 괴테의 경우였고 괴테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그런 종류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괴테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소설을 쓰거나 읽음으로써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사례를 바로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또 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매체였기 때문에 오락 매체였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것이 괴테의 의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의도치 않게 벌어진다면 그때는 작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책 열심히 읽으시고 네 그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